꽃담요가 피로 물들어. 저자 자주꽃. 이야기 후이안. 후이안이 쓴 이야기. 1990년 한유진 공업단지에서 일어난 사건. 72년 건설 기업의 기숙사에서 다툼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요즘 너는 잘 나가는 애들만 쫓아다니잖아. 돈도 많이 벌고. 임신했으면 너 스스로 해결해. 투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제발 나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지 마. 나는 항상 너에게만 충실해. 너만 사랑해.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약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순식간에 4명이 문을 열고 나왔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누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 순간의 풍경은 마치 그럴 수밖에. 지금은 25일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23일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투아는 현관 밖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다. 추운 겨울 하늘 아래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보이냐? 자신이 다시 차분해진 것을 느꼈다. 투아는 필터를 쓰레기 봉투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손쉽게 버리러 갔다. 가는 길에 그는 건설 현장 사람들을 만났다. 사장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니 그들도 따라갔다. 하지만 그는 몇 판 하다 보니 돈이 다 떨어졌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투안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희엔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그가 사랑했던 사람, 바로 방금 그를 밀친 사람이다. 아마 그가 넘어질 때 무게가 상당했을 것이다. 투안이 떠날 때 머리 뒤쪽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투안은 화가 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투안은 방으로 돌아갔다. 길은 멀고 험하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투안은 몸을 움츠리며 작업복을 감싸 안았다. 무겁고 단단했다. 게다가 길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투안은 몇 번이나 구멍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짜증이 나던 중 벽 끝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2개의 빛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여 투안은 깜짝 놀랐다. 그것이 소리를 낼 때 투안은 그것이 고양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행한 동물, 투안의 분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돌을 집어들어 그것을 향해 던졌다. 그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가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두운 기숙사는 노동자들이 모두 떠나고 없었다. 혹은 임시 숙소에서 모여 놀고 있었다. 투안의 방만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불쌍한 여자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옷을 벗으면서도 계속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혼자서 키워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 불쌍한 여자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집에서는 절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 너 같은 가난한 사람은 필요 없어. 이해하겠어? 이 말을 하며 투안은 다가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방구석, 창가 옆에 누워 있었다. 두 눈은 둥글게 떠지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두 손은 배에 움켜잡혀 경직된 상태였다. 그때 그녀의 피부는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모든 모습이 투안에게 말하고 있었다. 투안은 희엔이 이미 죽은 지 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바로 범죄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였다. 투안의 그 한푸시가 그의 사랑을 끝장냈다. 투안은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짜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꽃담요에 멈췄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 희엔의 시체를 담요에 감쌌다. 그리고는 끈으로 발을 묶었다. 단단히 묶었다. 희엔의 시체를 포장한 후 투안은 알루미늄 대야를 들고 물을 기르러 나갔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반상의 피를 씻어냈다.
그리고 전봇대 옆에 빈 땅을 떠올렸다. 그곳은 여전히 관리구역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주변은 자동으로 정리되었다. 게다가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여기는 고압 전선이 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투아는 희엔의 시체를 잘 포장한 후 삽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신속하게 구멍을 팠다. 그리고 희엔의 시체를 그곳에 넣었다. 흙을 덮은 후 투아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사랑의 새로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다. 너와 자식, 편히 쉬어라. 나를 찾지 말아라.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났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투아는 무너진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일어나 삽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삽을 깨끗이 씻고 나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아는 손을 멈췄다. 희엔의 가족이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럴듯한 이유를 마련하지 않으면 곧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밤새 투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수백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지. 사실 그 방은 오직 그 나무 반상에만 누울 수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투아는 피냄새가 남아있는 곳에 누울 용기가 없었다. 새벽이 밝을 무렵 투아는 며칠 전 희엔에게 금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했다.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 정말 하늘이 투안을 도와준 것 같았다. 아직 가져오지 않았어요. 정말 하늘이 투안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이 뜨고 난 후 투안은 그대로 머리를 정리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안색이 창백했다. 희엔 집으로 갔다. 그때는 겨우 아침 6시였다. 주민들이 출입문을 지나갔다. 주변은 다소 고요했다. 희엔 집의 초인종 소리, 귀에 울려 퍼졌다. 초인종 소리가 투안의 양쪽 관자놀이에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뒤에서 스쳐 지나갔다. 투안은 급히 돌아서 주위를 살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풀 한 포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투안은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이상한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 후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우애가 보였을 때였다. 희엔의 남동생. 그가 창문 너머로 투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투안은 최대한 평온한 척했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우애. 문 열어줘. 희엔 집에 있니? 우애는 알아차렸다. 그가 바로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즉시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반갑게 열쇠를 들고 나왔다.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넸다. 투안 형. 언니는 며칠째 집에 안 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어머니와 나는 언니가 너랑 놀러 간 줄 알았어.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지. 투안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겉으로는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우의 뒤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차를 우려냈다. 그 후 투안은 로안 아줌마의 방으로 갔다. 어머니. 투안 형이 놀러왔어. 로안 아줌마가 대답했다.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으며 긴 머리를 묶으려고 손을 올렸다. 그녀는 급히 나왔다. 투안의 손을 잡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희애는 요즘 어디 갔니? 희애는 며칠 어디 간 걸까요? 희애이 어디 간 건지 아세요? 어머니는 희애이 저한테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녀가 야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투아는 잠시 망설이며 로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더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희엔에게 제 금시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녀가 가져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투아는 정말 교활한 여우 같았어요. 그는 배운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로아는 열심히 손을 흔들며 걱정을 표현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고 있었죠. 비록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애는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그녀가 당신의 금시계를 훔칠 리가 없어요. 아니면 그녀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그녀를 불러서 빨리 돌려주게 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세요. 로아는 정말 애정이 많았어요. 그녀는 희엔의 감정을 존중해주길 바랐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아들을 시켜서 누나를 찾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타협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는 이 여성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여자의 심리를 조작하며 모레 저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저는 오늘 희엔과 함께 가서 부모님께 인사할 계획이에요. 그런 김에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정말로 희엔과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잠시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후 그는 계속 말했어요. 2달 전 누군가 저에게 말했어요. 희엔이 어떤 청년과 함께 다낭에 놀러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곳에 5일이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희엔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녀와 그 사람이 그냥 친구일 뿐이길 바래요. 로아는 딸을 위해 약하게 변명하려고 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약하게 말하자면 자식아, 남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희애는 사촌들과만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만 놀고 있는 거죠? 요즘 정말 그렇네요. 희엔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그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가 더 많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이었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는 도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이 남자는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로안 아줌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캐를 대학 입시 준비를 가르치기도 했죠. 희엔이 남이랑 다낭에 놀러 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둘이 단둘이 간 건 아니에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간 거죠. 하지만 다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만 알겠죠. 로안 아줌마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로안 아줌마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투아는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로안 아줌마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곤란해 보이자 그는 즉시 기회를 잡았어요. 저는 희엔을 정말 사랑해요. 아저씨. 그래서 저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떡국이 지나고 다시 올 거예요. 그때 희엔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 그녀가 저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갈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고 투아는 일어났어요. 문으로 나갔고 로안 아줌마가 거기 앉아있는 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로안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밖을 바라보며 복숭아 나무 화분을 보았어요. 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떡국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렸어요. 투안이 방금 말한 정보에 희엔의 마음은 조여왔어요.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딸이 투안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요즘.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갑니다. 혹시 그녀의 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희엔의 실종은 투안의 금시계와 함께 정말로 어머니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문득 코가 찌릿해지며 로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걸까? 그녀가 이렇게 속임수를 써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의 재산까지 이렇게 빼앗아야 하나? 다행히 투안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떡국은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떡국이 될 것입니다. 로안의 인생에서 로안은 그곳에 앉아 투안에게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희엔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투안은 사실 더 이상 오래 앉아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사상 위로 올라가자 준비된 제사음식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느껴지는 감정은 모든 사진 속 눈들이 그를 천천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분노와 판단, 그리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피를 찌릿하게 만들었고 땀이 흘러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비록 날씨가 차가웠지만 희엔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정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인사할 때 투아는 깜짝 놀라서 반응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아는 더 이상 아침을 먹을 기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돌아갔고 누울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 숙소는 조금 좁았고 나무 침대 하나만 있었습니다. 투안이 가까이 가면 피냄새가 여전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눕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그는 환각을 보기도 했습니다. 희엔이 여전히 그곳에 누워있는 것처럼 피가 흐르는 머리로 하얀 눈을 뜨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희엔이 여전히 누워있을 때 피가 흐르는 머리를 가지고 하얀 눈으로 손을 흔들며 투아는 이미 두려움에 휩싸였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모든 짐을 챙겼다. 가방과 여행 가방에 넣고 그리고 꺼냈다. 사장실로 올라갔다. 그는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급히 전화했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사직서를 작성했다. 사장은 그의 어머니의 부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다. 즉시 그는 휴가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운전사를 불러 그를 기차역으로 데려갔다. 투안이 떠나기 전에 사장은 궁금한 듯 물었다. 너는 행정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떤 불만이라도 있니? 아니면 그쪽 회계가 힘들어서 그런가? 투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 일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저 부모님이 전화해서 집 근처에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도 빨리 하라고요. 그래야 빨리 손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다. 그를 회사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점심시간. 기차역은 고요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다. 기차는 아직 출발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투안은 시장 정류소에 잠시 앉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습관적으로 투안은 가슴 주머니를 더듬었다. 담배를 찾으려 했지만 급히 나와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투안은 일어났다. 판매점을 찾으러 가고 싶었다. 그때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 투안. 가지마. 투안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기차역은 조용했다. 몇몇 사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투안은 유령처럼 도망쳤다. 가지 마세요. 투안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역은 적막했다. 몇몇 사람만 간간히 지나갔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투안은 유령처럼 허둥지둥 도망쳤다. 우연히 한 상인을 부딪혔다. 상인은 투안을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어머, 너 괜찮니? 그 목소리는 거칠었다. 여자의 눈물이 투안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담배가 보였다. 투안의 눈빛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담배 한 갑을 사고 돌아섰다. 너무 급해서 잔돈도 받지 않았다. 물론 상인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런 손님은 흔치 않으니까. 투안은 다시 돌아갔다. 그 자리로. 거기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입안의 맛은 이제는 쓰디쓴 맛이었다. 투안은 계속 생각했다. 희엔과의 관계에 대해. 희엔의 시체를 숨긴 곳이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필요로 하는 기차가 도착했다. 투안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사오차로 올라탔다. 하루 종일 잘 먹고 자지 못했는지 아니면 불안해서인지 투안은 어디서나 희엔의 그림자를 보았다. 투안은 매우 두려웠다. 그는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한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이분 계속 가세요. 아니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요. 여기서 서 있으면 아무도 못 지나가요. 투안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 후 그는 땀을 닦고 정신을 차리려 했다. 하지만 희엔의 모습은 사라졌다. 투안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냥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좌석 번호를 찾아갔다. 그리고 앉았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이 흐리기만 하면 아무도 그가 한 일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투안은 이 순간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투안은 소음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아마 기차가 무언가를 밟은 것 같았다. 투안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소란스러운 외침 때문이었다. 마치 기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이었다. 기차 선로를 지나치며 그래서 기차는 멈춰서 처리해야 했다. 투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이 그의 기분과 같았다. 갑자기 투안은 유리창에 흐릿한 반사체를 보았다. 이상한 형체였다.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다. 나뭇가지가 스치면서 투안은 쪼그리고 앉아 숨을 고르며 희엔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지 않기를. 어떻게 된 일인지 투안은 다시 안도감을 느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반대편 자리에서 그녀가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따라 읽었다. 그는 할머니 옆에 앉고 싶다고 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투안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쁨이 섞인 눈빛으로. 그는 앉도록 허락했다. 투안은 마치 행운을 잡은 듯 기뻤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있는 경전을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다. 이것은 투안이 처음으로 불경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 경전의 신비 때문이 아니라 투안은 마음이 진정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남딘역에 도착할 때까지 투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후 그는 사람들의 비명에 깜짝 놀랐다. 세상에 누군가 기차에 뛰어들었다.
세상에. 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오늘 기차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투아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철도 직원들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는 두려웠다. 희생자의 몸이 선로에 끼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의 눈이 투안을 바라보았다.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부서진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귀까지 이르렀다. 그의 몸을 보았을 때 도로 아래에 끼인 희생자의 시체가 생각났다. 심지어 그 사람의 눈은 투안을 향해 기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부서진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귀까지 닿을 정도로. 투안이 소리쳤다. 온몸이 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투안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비릿한 피 냄새가 스쳤다. 투안은 할머니 의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구슬이 있었다. 그것을 쥐고 눈을 감았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다시 의자에 돌아왔다. 투안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를 두드리며 물었다. 자네, 괜찮은가? 죽은 사람 보는 게 익숙하지 않나? 투안의 눈에는 할머니의 질문이 그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투안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게 왜 할머니와 상관있죠? 사람이 피를 무서워할 수도 있죠. 할머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투안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투안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투안은 등을 돌려 떠났다. 할머니에게서 도망치듯이 갑자기 배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구내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사기로 했다. 투안은 쌀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다. 하지만 왜인지 입에 대자마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투안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다.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배는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투안은 결국 쌀국수를 다 먹어야 했다.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감돌았다. 1시간쯤 지나서야 기차가 움직일 수 있었다. 투안은 처음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다. 밖의 어둠 속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여전히 피를 생각하니 투안은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체는 기차 바퀴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투안은 기분이 나아졌다. 그리고 훨씬 더 즐거워졌다. 할머니는 그와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훨씬 더 행복해졌다. 할머니는 그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투안이 배에 내릴 때까지 더 이상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그는 즐겁게 흥얼거렸다. 익숙한 음악에 맞춰서 배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투안의 기분은 변덕스러웠다. 그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희엔의 가족은 이제 그가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희엔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봤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결과는 그저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이웃들은 더 심했다. 희엔이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고 했다. 어쩌면 지금 그녀는 새로운 경제에서 즐거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할머니는 수백 가지의 허위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음을 가졌다. 희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최근 며칠간 할머니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그 꿈에서 희애는 온몸이 젖어있는 모습으로 더러운 상태로 문 밖에 서 있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을 열기 위해 뛰어나갔다. 그때 희애는 뒤에서 단지 회사의 기숙사를 가리켰다. 희애이 일했던 곳에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장터에 가는 날마다 그 기숙사를 지나치며 할머니는 늘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곳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는 희애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찾으려 애썼지만 그저 잡초가 무성한 곳만 보였다. 심지어 어떤 곳은 물이 너무 깊어 할머니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딸에 대한 꿈이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후에에게 말할 때마다 그는 이를 무시했다. 어머니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했다. 아마도 최근에 언니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다.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저가 찾아볼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로아는 아들에게 대답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딸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30일 떡국이 다가오자 로아는 병이 나고 말았다. 열이 나서 혼미해졌다. 그래서 후에는 모든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다. 희엔 집은 정말 형제자매가 많았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이라 각지로 흩어져 있었다. 생계를 위해서 오직 후만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로안에게 약을 먹인 후 편안히 잠들게 하자 후는 거실로 나가 혼자 앉았다. 눈은 떠 있었지만 화려한 장식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다. 희엔이 떠나버린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설날의 따뜻함은 사라졌다. 후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정말로 피곤함을 느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문을 확인한 후 투안의 경우는 26일 밤 늦게 그는 겨우 몸을 이끌고 하남의 입구에 도착했다. 그 전에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투안은 짐을 챙겼고 할머니가 놓고 간 경전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잊혀진 물건은 마치 그를 위해 남겨진 것 같았다. 아무도 잊어버릴 리가 없으니 가방의 작은 칸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 앞서의 문구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투안은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한 것은 혹시 그가 저지른 나쁜 일을 발견한 것일까? 또 다른 사람을 더해야 할까? 증거를 감추기 위해. 하지만 그는 어디서 찾을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투안은 짐 가방을 챙기고 무심히 문을 나섰다. 그는 몇몇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짐 가방을 챙겨요. 그리고 출구로 나가요. 그냥 직원들이 도와주게 두세요. 계속 붙어 다니며 유혹하네. 문 밖으로 나가요. 투안의 눈에 들어온 건 붐비는 쇼핑 풍경이었어요. 떡국 준비로 분주한 모습. 그제서야 투안은 정신이 들었죠. 자신이 너무 과하게 놀았기에 아무것도 사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드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의심할 거예요. 아마 투안의 부모님은 그가 기업에서 그만둔 걸 알겠죠. 그래서 투안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큰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근처에서 한 바퀴 돌고 나니 닭 2마리를 샀고 바나나 잎으로 포장된 2병의 술도 샀어요. 지나가던 중에 남녀 의류 매장을 보았고 투안은 마네킹을 보았어요. 분홍색의 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죠. 작은 끈과 프릴이 달린 디자인으로 희엔이 자주 입던 스타일이었어요. 마치 발을 집어넣은 것처럼 희엔도 비슷한 옷을 입었었죠. 투안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어요. 투안의 두 손은 떨리고 환상이 떠올랐어요. 마네킹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고 시장의 소음은 사라진 듯. 투안의 귀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웅웅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유령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귀에 맴도는 그 소리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욕소리가 투안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무거운 고구마 2바구니를 싣고 투안과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남자는 투안을 일으켜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했어요. 이 자식아, 죽고 싶어. 사람들 길을 막고 서 있냐? 그러고는 남자는 바로 떠났어요. 투안이 반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달려왔어요. 일어나요. 투안이잖아. 정말 너구나. 일어나세요. 투안씨. 정말 당신이군요. 방금 돌아왔어요. 저와 어머니가 장 보러 가고 있어요. 여기 와서 도와줘요. 짐을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게 희엔이구나. 투안의 여동생. 올해 20살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명랑하고 조금 장난기 많고 활발해요. 투안은 가족을 보자 즉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신나게 짐을 들고 어머니마저 놀라서 말했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일하러 가는 거야? 한 번 더. 한동안 너무 많이 성장했네. 예전에는 모든 걸 다 해주던 아이였는데 떡국 재료를 사러 가는 걸 몰랐어요. 가족을 위해 가져다 주는 거죠. 이번에도 갈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일할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요. 정말로 가면 많은 경험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 식사도 많아요. 저는 여전히 기억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 말들은 대부분 아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원했어요.
귀한 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하기를.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권세 있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건설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집에 부족한 게 없는데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투안이 그런 말을 들으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녀는 믿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불안해하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랐어요. 투안은 당연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연애 이야기를 말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해의 떡국은 투안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냉정했어요. 그렇게 떡국을 먹던 날, 투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차가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떡국을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그 여자아이를 그의 손에 죽어간. 투안의 화려한 떡국과는 대조적으로 희엔의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로아는 어디에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게다가 그 집에는 실종자가 있습니다. 떡국을 축하하러 가면 친척들에게 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오직 후에만 열심히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희엔과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언니의 행방을 알아내기를. 하지만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로아는 영혼과의 접촉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설날 3일이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로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큰 제사상을 준비하기 위해. 그 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모신당으로 갔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신전에는 몇몇 스님과 함께 스님이 청소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안을 보고 노인과 젊은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로안이 인사하자 스님이 배려하여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제사 물품을 챙기고 제단에 올리기 위해. 그 후 다시 로안과 함께 과일을 정리하고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로안이 막향을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후에 로안 아줌마와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로안 아줌마가 향을 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불이 바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안에서 그는 그렇게 느꼈다. 즉시 향을 움켜잡고 마당에 세게 던졌다. 향이 날아갔다. 빠르게 마당을 가득 채웠다. 로안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방금 일어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로안에게 말했다. 그를 따라가라. 안으로 들어가자. 정확히 그곳에서 그녀에게 무릎 꿇을 곳을 가리켰다. 왼쪽에 무릎을 꿇고 깔아놓은 자리에서. 그 후에 그는 로안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한 장을 뽑으라고. 로안은 조심스럽게 따랐다. 뽑은 번호는 57이었다. 그는 직접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그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노인은 오랫동안 기침을 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로안에게 대답했다. 그녀의 집은 분명히 방금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영혼이 아직도 남아있다. 새로 잃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아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간 것이다. 문까지 올라갔다. 아직 뭔가 남아있어. 충족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간다. 높은 곳으로. 문까지. 절의 문. 소원을 빌기 위해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을 도와주길. 마음의 짐을 덜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기를. 어머나. 아저씨.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딸이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그래서 저는 절에 왔어요. 부처님과 신들께 길을 안내해 주시길. 그런데 정말로 제 딸이. 반응. 이야기를 하자마자 리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희망이 미약하지만 희애는 여전히 살아있기를. 지금은 사라져버린 듯 연기처럼 흩어져. 저 밖에. 아저씨는 조용히 기다리며 부인 리엔이 마음을 가다듬기를 기다렸어요. 그때서야 목소리를 내며 차분하게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당신의 딸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돈 문제는 음기가 당신에게서 상당히 짙게 느껴져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누워있어요. 흙무덤이 있는 곳에, 높지 않은 곳에, 주변에 잡초가 많고 물도 있고 전봇대도 있는 근처에요. 아마도
전기시설 안에, 아니면 뭔가 다른 곳에, 확실하지 않아요. 전기실에서,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언니, 이해해주세요. 로안 씨는 아직 젊으세요. 하지만 제사를 차려야 합니다. 5만 원짜리 2장. 그 후 손을 모으고 제사를 지내며 기도합니다. 조금 후 모델에게 기도하며 딸의 시체를 빨리 찾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향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 향 몇 개가 다 꺼져버립니다. 그는 그렇게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조언합니다. 무력한 상황에서 모델이 그녀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아마도 그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사비는 그녀가 가져가세요. 신전은 돈을 받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로안 씨. 말을 마치고 그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도구를 정리하고 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진행하며 필터링하며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로안 씨를 남겨두고 여전히 그곳에 무릎 꿇고 혼자 서 있는 곳에서 햇빛이 밭에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세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고풍스럽게 조각된 조각상 위에, 그리고 지붕 위에, 나무의 가장자리에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잠잠해지다. 속삭이다. 나뭇가지 위에서 나비가 날다. 점점 사라져가고 평화로운 풍경을 꾸미지만, 하지만 로안 씨에게는 더 이상 기운이 없고 결국 그녀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했다. 새해 첫날에 로안 씨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그녀는 모두가 멈춰서 그녀를 주목했다. 로안 씨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힘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자전거를 탈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집까지 끌고 갔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희엔이 죽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녀의 시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죽었는지. 갑작스럽게 그녀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모자간에 서로 마주쳤고 바로 그 골목에서 집 근처 시장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갔다. 그때 로안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맡기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품에 안겼다. 죽었다고. 희엔이 죽었다고. 아이고, 정말. 어머니는 평안을 기원했다. 딸과 아들을 위해. 하지만 죽었어. 희엔의 자식. 죽었어, 코에야. 어머니, 잘 가세요. 평화를 기원해. 언니와 자식을 위해. 하지만 또 다시 피를 보게 됐네. 죽었어. 세상에. 어머니, 침착하세요. 유령이 나타났어. 집안 청소를 해야 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 믿으세요. 내 말을 들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다리만으로 가야 해. 스스로 가야 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로안 아줌마가 알아요. 아들이 그냥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희엔이 이미 많이 힘들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녀가 떠났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지금 로안 아줌마는 자신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희엔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아직도 두 모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정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옆에는 뚱뚱한 남자가 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어요. 로안 아줌마를 보자 그 남자는 담배를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신발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연기를 내뿜으며 로안 아줌마에게 다가갔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오래 기다렸어요. 후에가 너를 보고 인사하지 않니?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어디서 돌아온 거야?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후에 너를 보고 인사하지 않는 거냐?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저씨.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들으세요. 알고 보니 그분은 디엔 아저씨입니다. 후에의 외삼촌이죠. 로안 아줌마의 동생이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두 자매는 잘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상당히 이상해요. 투안의 어머니와 자식에게는. 그런데 아줌마는 여전히 동생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차를 우려서 손님을 대접했죠. 간단한 질문과 대답 후 디엔 아저씨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저 여기 왔어요. 언니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요. 떡국 지나고 희엔에게 다른 회사에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총괄 이사님이 본사를 다크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여자아이로서 그렇게 멀리 떠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에게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조카를 도와줄게요.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들으세요. 디엔 아저씨는 말을 멈추었고 자신의 누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항상 강한 누나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약간 당황했어요.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리에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대신 대답했어요. 제 언니는 음력 25일부터 지금까지 실종됐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직 긍정적인 정보는 없어요. 아저씨, 며칠 동안 어머니와 저는 언니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좋은 소식은 없어요. 친구, 이런 상황이네요. 어머니와 제가 언니를 계속 찾고 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언급했죠? 어머니입니다. DNC가 듣고 놀라서 멈칫했습니다. 한참 고민한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DN을 부르세요. 경찰 친구들에게 찾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희엔이 투안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총괄 이사님의 조카 맞죠? DN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 로안 씨가 몸을 쭉 펴고 DN을 막으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안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희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아이가 사람의 물건을 빌려놓고 아직 안 돌려줬어요. DN에게 물어보면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DN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복잡하게 얽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두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담배를 꺼내려 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다시 로안 씨를 바라보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결심을 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DN은 잊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희엔을 찾는 데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 시계를 돌려줘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체면을 지켜야 하니까요. 로안 씨, 저는 가볼게요. 말하고 DN은 떠났습니다. 로안 씨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희엔의 실종이 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DN은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그가 희엔과 투안을 연결해준 장본인입니다. 희엔이 투안과 사귀도록 하게 한 이유는 상위 법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중에 희엔이 투안의 아내가 된다면 DN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엔이 집을 나갔으니 그의 계획은 무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희엔은 집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떡국 내내 누워있었어요. 투안을 기다리는 줄 알았죠. 희망의 빛이 가득했지만 천둥처럼 들려온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투안 집안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았다면 그의 성공도 무너질 거예요. DNC는 차를 몰고 갔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번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천천히 바라보았죠. 뒤쪽 미러를 통해 보니 어두운 그림자가 앉아있었어요. 그는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쏠리며 머리가 핸들에 부딪혔어요. 큰 멍이 생겼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순간에 그의 차가 봄놀이 가는 학생을 치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차만 약간 손상되었어요. DNC는 새해부터 불행을 원치 않아 아이에게 돈을 주었어요. 차 수리비로 보상하는 셈이죠. 그 후 서둘러 떠났어요. 입에서는 불운을 한탄했죠. 그해 떡국 투안은 먼 하남에서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희엔의 죽음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던 거죠. 어디를 가든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처음에 투안은 짜증이 났지만 점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가려고 할 때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모자는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옆 마을의 절로 갔어요. 투안은 처음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를 따라 향을 피웠어요. 그는 주차장 주변을 맴돌다가 혼자서 스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투안은 스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를 놓아줄 수 없다고, 스님께 그녀의 영혼을 절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투안은 스님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스님, 그녀의 영혼을 절에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희엔이 빨리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스님은 즉시 동의하셨어요. 투안이 희엔의 사진을 절에 보내게 해달라고. 심지어 직접 그에게 주셨어요. 안전한 부적과 함께. 스님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부적과 줄을 풀지 말라고. 24시간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투안이 희엔을 완전히 잊을 때까지. 스님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었죠.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을 위해. 잔인한 범죄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갓 태어난 자식과 함께. 투안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마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손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려고. 투안의 집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아버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모두가 아부하고 싶어 했죠. 투안도 그런 덕분에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로 승진했어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투아는 범죄를 잊고 살았어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고 그는 평온한 삶을 살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투아는 습관이 생겼어요. 음력 2일과 16일에 희엔을 위해 절에 가서 향을 피우는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가끔 투아는 아내가 희엔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걸 무시했어요. 희엔의 죽음은 단지 안타까운 사고로 여겼죠. 모두의 눈에는 투안이 모범적인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좋은 남편, 착한 아들이었죠. 투안은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어요. 희엔의 환상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그는 그곳에 돈을 기부했어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자신을 구속하는 느낌으로 14년이 흘렀고 투안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자식을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1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투아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자식을 두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있던 곳, 이제는 모두 철거되었고 건설회사의 해체로 인해 그 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획을 기다리며 그곳에 남아있고 다음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희엔이 누워있던 그곳, 이제는 논물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퍼넣었기 때문입니다. 희엔이 실종된 사건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이 올 때까지 공동주택 근처의 맑은 땅이 572번 건설회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획되었습니다. 479번 회사가 착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신을 모시고 기도를 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예전처럼 미신을 믿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2004년 12월의 차가운 밤, 제사를 위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로 그 맑은 땅에서 479번 회사의 프로젝트에 속한 굴착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착공식을 위해서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할 때 장롱 기술자가 장소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보는 게 어때요? 롱이 이상한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팔은 뻣뻣하게 올라갔고 그저 나무 쪽으로 가리켰습니다. 머리 위로 자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노동자는 경험이 많아 반대했습니다. 롱, 여기서는 풀만 자라고 있어요. 아래에 바위가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굴착기가 망가질 수 있어요. 더구나 저쪽은 물이 많아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파세요. 아마도 아래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롱 근처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더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파세요. 아래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뭔가 발견할 수도 있겠죠. 롱 근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나중에 추워지면 그 말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행동이 다소 이상해 보였다. 그날 투안의 모습은 롱의 눈에 이렇게 비쳤다. 눈앞에 서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어린 나이의 눈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 소녀는 애원했다. 오빠, 제발 여기 먼저 파줘. 오직 당신만이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롱은 소녀의 손에 이끌려 흙이 조금 쌓인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눈에는 그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중얼거리며 이상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롱은 이번 작업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동료들 눈에는 그가 팀장의 결정을 자주 반박하는 사람으로 비쳤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넓은 땅에서 어디를 파더라도 다를 게 없었다. 작업자들이 논의한 후 정확히 측정하고 모두가 동의했다. 새로운 위치로 옮겨서 제사를 지내기로 그들은 신속하게 굴착기를 옮겼다. 선택된 새 장소로 그 후 제사를 위해 제단을 불태웠다. 여기는 높은 흙무덤이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이전 위치에서 촛불이 꺼지고 몇 가지 상징적인 절차 후 굴착기가 넓은 땅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첫 번째 굴착이 시작되자 신호등이 갑자기 꺼졌다. 지금 유일한 빛은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비쳤다.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거세게 불어왔다. 몇몇 작업자들이 전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급히 점검하러 달려갔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선이나 조명이 고장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제를 해결했지만 고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분 후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스위치를 조정했어요.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 굴착기가 계속 작동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굴착기 안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어요. 마치 덮개처럼. 작업자들이 다가가서 그것을 제거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에 뼈 조각이 있었거든요. 동물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낡은 담요에 감싸여 있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도망가 경찰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공사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왜 해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무덤이라면 적어도 제대로 묻혔어야죠. 장례식도 치렀어야 하고요. 여기서는 대충 담요에 감싸여 있네요. 좋아요. 날씨도 너무 춥고요. 형제들, 잠깐 쉬고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작업자들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이 나자마자 그들은 신속히 해산했습니다. 기계들은 건설회사 앞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아직도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해골의 주인. 그는 곧 회사로 돌아가 경찰을 부르러 갔습니다. 해골을 발견했으니까요. 비록 8시가 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그 해골이 언제 묻혔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텅은 그 지역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그는 매일 물에 들어가서 채소를 잘라서 팔러 갔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그에게 알리려 했던 것 같아요. 물의 색을 붉은색으로 바꾸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는 그걸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집에서 흘러나온 폐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니 텅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감사하게 되었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아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땅은 회수되었습니다.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15분 정도 후에 현장이 조심스럽게 차단되었습니다. 롱의 팀이 나왔습니다.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뼈의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가져가기 전에 기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롱은 바람이 매우 세게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롱은 주위를 살펴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꽃담요 속에서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발굴 명령서처럼 롱의 마음속에 어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사람에게 다시 빛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이때 주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롱은 동료들과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자는 젊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뼈가 발견된 땅은 이전에 건설 기업 소속이었습니다. 72년에 주변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동자들이 살고 일하는 막사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빌리면 이 기업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에 기업이 해체되면서 전체 땅이 지방의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그곳에 오래도록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까지는 지방 정부가 479 시장회사에 다시 넘겼습니다. 롱의 팀이 우연히 이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롱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은 개별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가족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가 의심했던 것처럼 만약 그게 무덤이라면 그렇게 아무도 이렇게 대충 묻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 속에서 로안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끼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로안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딸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사진을 보았을 때 경찰이 찍은 그 사진을, 금식의 사진을 보자 그녀는 즉시 기절해버렸다. 왜냐하면 금식의 안쪽에는 희엔의 이름의 첫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그녀와 남편의 이니셜과 희엔이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남편이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희엔은 이 금시계를 너무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이 시계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수년 동안
아들은 어머니가 기절하자 급히 달려가서 바쳤다. 그 후 그는 그 사진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사진을 보자 그는 목이 메어 울었다. 그리고 경찰에게 말했다. 그녀는 제 누나입니다. 정말 제 누나입니다. 정말 이게 제 누나 맞나요? 이 금시계는 틀림없습니다. 안쪽의 표시는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저도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목을 내밀었다. 금시계를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정말로 안쪽에도 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단지 날짜만 다를 뿐이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찰은 DNA 검사를 진행했다.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진실은 죽은 이는 희엔이었다. 그녀는 14년 전 실종된 소녀였다. 뼈의 신원을 확인한 후 꽃 담요에서 발견된 572기업의 공사 현장에서 그녀는 응우엔 티 희엔이었다. 1990년부터 실종되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희생자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합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자의 죽음에 대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엔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희생자를 살펴보며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서가 경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땅의 위치입니다. 뼈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곳은 572 건설 기업의 소유였습니다. 가족 측의 정보에 따르면 그 시절 희엔은 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는 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기업의 행정재무부 직원이었습니다. 희엔의 집에는 11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72 기업과는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희엔은 투안과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삼촌의 주선으로 희엔이 실종되었을 때 투안은 급히 사직했습니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쾌는 회상합니다. 투안이 그녀를 찾으러 집에 왔던 날, 그리고 그 대화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쾌는 망설이지 않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투안이 희엔에게 자신의 금시계를 훔쳤다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도망쳤다고. 그때 투안의 긴장감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쾌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고 모든 것이 투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흘렀고 기업은 오래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안에 대한 정보는 매우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찰을 어렵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짧은 시간 안에 투안이 현재 하노이에 있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북부지방으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신속하게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빨리 하노이로 가야 해요. 그리고 운 좋게 그를 집에서 만났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희엔에 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투안은 다시 태어난 척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저와 희엔은 14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의심하네요. 제가 그녀를 죽였다고요? 진정하고 저희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엔이 제 금시계를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그날 그녀는 여전히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투안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희엔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잠깐 만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 금시계를 팔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금시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희엔의 방 서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장 어린 경찰관인 투안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투안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정체되어 투안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그는 손을 뻗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희엔에게 금시계를 찾으러 간 후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572기업에서 그만두셨습니까? 이때 투안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두통이 다시 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그와 함께 10년 넘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572번 기업에서 투아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여러분의 질문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두통이 다시 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응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안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그를 10년 넘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아픈 위치가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바로 히엔의 두개골 위치입니다. 제거된 상태로. 이때 투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을. 경찰은 또다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엔의 남은 것들을 찍은 투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해골이었습니다. 무너진 상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머리 뒤쪽에는 길고 큰 금이 있었습니다.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그동안 투안을 괴롭힌 아픈 위치와 일치하지 않나요? 게다가 뼈가 발견된 날, 바로 그날 그가 두통을 겪었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그렇다면 히엔이 응답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을 죽인 자의 신원을 알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투안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머리 뒤쪽이 가장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에 얼굴을 대고.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경찰은 투안을 초대했습니다. 얘 안으로 한번 가자고. 그래서 수년간 도망쳤던 투안은 마침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는 내내 그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대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습니다. 히엔의 유령이 투안을 찾을 수 있을지. 스님이 준 부적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그 부적 덕분에 투안은 오랫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투안은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하기만 하면 경찰도 그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안은 처음 이틀 동안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질문한 모든 것에 대해. 심지어 로안과 괴와 마주 앉았을 때도 그는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안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이 정말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구나. 그는 지금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당은 항상 자신을 변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들, 이기적으로 모든 아픔을 외면하며 희생자의 가족의 고통을. 하지만 경찰은 투안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약한 침대 위에서 임시로 갇혀 지내며. 그날 밤 투안은 두려움을 느꼈다. 추위와 피로 때문에. 그는 침대 위에서 계속 뒤척였다. 그리고 속으로 욕했다. 이 끔찍한 침대야. 너무 딱딱해. 따뜻한 이불도 찾을 수 없고. 날씨가 정말 이상해. 낮에는 춥고 밤에는 마치 산속처럼 차가워. 정말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투안은 몸을 움츠리며 계속해서 재채기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이불이 휘날렸다. 투안은 누군가가 뒤에서 들어온 듯한 느낌에 놀랐다. 그리고 함께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의 온몸이 굳어졌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천천히 차가운 팔을 뻗어 투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도 그 사람의 차가운 숨소리가 들렸다. 허리에서 느껴지는 숨결이 계속해서 차갑고 썩은 냄새가 났다. 투안의 팔과 목을 타고. 이 바보가 얼마나 멍청해야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뒤에서 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투안은 일어나고 싶었다.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 팔은 마치 쇠사슬처럼 그를 침대에 붙잡아두었다. 투안은 점점 더 맨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로 아이의 목소리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입을 열려고 애썼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왔다. 무언가를 말할 수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네요. 한 아이가 13살이다. 다가가서 칼날 같은 강을 지나며 그 후에 다가가서 훌쩍 뛰어올라 투안의 옆구리에 앉았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지 말라고 했다. 지겹게 쳐다본 후에 그 아이가 투안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정말 제 아버지예요. 바로 그 무정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버리려 했던 그때 제가 겨우 생명일 때부터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와 저는 드디어 이 날을 기다렸어요.
이때 단단한 팔이 투안의 허리를 풀어주었다. 그 후에 진짜 모습이 흐트러진 머리로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안았다. 어머니와 아들, 투안 위에 함께 앉아 웃으며 가르쳤다. 투안은 너무 두려워 종이를 붙잡고 일어났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그가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는 크게 울기 시작했다. 힘을 내어 철사를 흔들며 입으로는 소리치며 임시 수용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저를 구해주세요. 동료들, 저를 구해주세요. 유령이 있어요. 유령이. 저는 말할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죠? 듣고 싶죠?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제발. 전기가 빠르게 켜졌다. 2명의 경찰이 급히 달려왔다. 소리쳤다. 이 밤에 뭐가 그렇게 시끄럽냐? 뭐, 유령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어요. 그녀가 아직 여기 있어요. 피가 제 몸에 가득해요. 투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손으로 확인했다. 여전히 깨끗했다. 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런데 두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이때 투아는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너무 두려워서. 한 경찰이 그 모습을 보았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가 열쇠로 문을 열어 투안을 밖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임시 조사실로 가시죠. 투안은 그때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리석고 경솔하게 행동했음을. 경찰과 마주 앉았다. 투안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듯이 투안과 희애는 한동안 사랑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로 투안이 계속 미루었기 때문이다. 둘 다 아직 젊으니 그는 너무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과 꿈이 중단될까 두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겪기 시작했다. 관점과 논쟁이 잦아졌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런 일은 함께 지내던 옛 동료들도 확인했다. 정점은 떡국 전날 밤이었다. 희엔이 자신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투아는 그녀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결혼하게 하려는 핑계로 말이다. 더욱이 투아는 희엔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놀았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식을 위해 아버지를 찾으려 했다. 그래서 그를 속이려 했다고. 희엔은 그래서 투안을 더욱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 화가 나서 그는 희엔을 밀치고 도망쳤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희엔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투아는 두려움에 그녀를 꽃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밤에 몰래 옮겼다. 그의 진술로부터 경찰은 투안에게 요구했다. 현장을 멈추라고.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땅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투안은 점점 환상에 빠졌다. 희엔이 나타났다. 그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재현했다. 그 겨울밤에 중간 조사가 끝날 때까지 투안은 무릎을 꿇었다. 그 구멍 옆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희엔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 스며들었다. 희엔아. 저는 당신을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수천 번의 고통이 쌓여 너의 영혼 앞에. 그 해 내가 깊이 생각했기에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고마워, 나를 위해. 이제는 나의 운명. 형님, 당신의 가족에게 보상할게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투아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투아는 그렇게 지냈고 2달이 지나서야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듣고 놀랐다. 그에게 선고된 것은 20년의 징역형이었다. 과실치사죄로, 그리고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법정에서 망치 소리가 3번 울리며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인생을 되새기는 듯이. 투아는 문을 나섰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느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투아는 힘이 빠졌다. 그때 로안이 다가왔다.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로안이 투안 앞에 섰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투안아, 너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해야 해. 희엔의 어머니야. 그녀도 욕하고 싶었어. 너를 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너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남은 건 슬픔뿐이야. 나와 너의 가족을 위한. 이제는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
이 아픔은 여기서 끝나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손으로 그의 손을 쳤다. 조카야, 나를 데려가줘. 희엔의 유고를 받으러 가자. 마침내 그녀는 자식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이 기환이 즐겁지 않지만 그녀는 온화한 딸을 품에 안을 수 없었다. 예전의 그 딸은 이제는 차가운 두 조각만 남았다. 로안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그녀의 고통이었다.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올해 떡국은 할머니 댁에 가족이 모였죠. 할머니 로안의 소원도 이뤄졌습니다. 투아는 경찰에 끌려갔고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어머니는 막지 않았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 아이를 데려오면 결혼도 허락했을 텐데. 그 아이는 임신 중에 죽었어. 하나의 시체, 두 개의 생명.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들아. 투안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한쪽에서 울며 서 있었고 할머니의 팔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의 눈물은 투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두 분이 대신해서 절에 제사를 올려주세요. 희엔과 함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아내야. 너는 아이를 잘 키워줘. 부디. 그 아이들을 버리지 마. 너는. 말하고 나서 투아는 천천히 경찰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범죄자 수송차에 올라타고 두 여성은 급히 눈물을 닦고 뒤따라 울며 달렸습니다. 그날 바로 투안의 어머니와 아내는 서둘러 하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강한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절 안에 한 여자의 영정이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할머니가 절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한 스님을 붙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를 바로 만나고 싶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흔들었습니다. 그 후 두 손을 모아 부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큰 소리 때문에 다른 스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약간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지 스님을 찾으려 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시선이 화려한 관에 닿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아들을 도와주던 스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어머니에게 어떤 해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그녀를 마당 구석으로 끌어냈습니다. 기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중단된 적이 없는 듯이 어머니를 끌어낸 사람은 절의 부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요하는 것 같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틀 전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여자의 사진이 무너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의자에 올라가 사진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하늘에 향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그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은 투안에게도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이번 생에 수행해서 인연이 있다면 피할 수 없다고. 만약 원한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더 큰 원한을 만들지 말라고. 스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스님도 포함되어 그 또한 원한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인 팔과 흰 머리카락이 절망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늘이여. 영혼을 찾고 싶어도 죄를 덜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도 거르고 결국 기력이 떨어져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49일이 지나 며느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외가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투안만 남겨졌습니다. 매일 혼자서 향을 피우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투안에게 집안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집이 불안하다고 믿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는 구금된 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떤 경전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투안은 평소처럼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교도소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그에게는 단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투안은 여전히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정해진 대로 오직 한 가지를 제외하고 투안은 가족이 걱정됐다. 누군가 오길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그날 밤 마음이 답답해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일어나서 창가에 앉았다. 그날 밤은 조용했다. 달빛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 갑자기 고요한 밤에 여자아이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소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투안은 두려워서 누운 자리를 돌아봤다.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는 직감했다. 희엔의 영혼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밤새 투안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투안은 간부의 인도로 침대를 정리했다. 그 언덕에서 잠이 부족해 그는 걷는 것에 집중할 수 없었다. 투안이 손을 들어 눈을 비비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희엔이 덤불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그는 무작정 도망쳤다. 너무 두려워서 그는 방향을 잊었다. 앞에는 깊은 구멍이 많았다. 아직 메워지지 않은 하지만 투안은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상관하지 않았다. 주변에는 희엔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투안, 나를 따라와. 엄마와 함께 가자. 발 아래 갑자기 투안은 구멍에 빠졌다. 더러운 물과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투안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다. 그때 발 아래 갑자기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겼다. 투안은 머리가 물속으로 잠겼다. 그것은 아기였다. 그가 몸에 매달리려 했다. 아기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있는 듯했다. 희엔이 그를 따라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끔찍해졌다. 나를 따라와. 이제는 너는 내가 저지른 죄를 치를 시간이다. 희엔의 마른 손이 투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그를 강하게 눌렀다. 그는 몇 번 더 저항했지만 결국 힘없이 풀어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투안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그 후 경찰은 투안의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이 그를 장례 치르도록. 하지만 투안의 아버지는 그가 부끄럽다고 느껴서 그를 장례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 묘역에 그 해 떡국 때 희엔의 집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장보러 나갔다. 후에 희엔은 어머니를 도와 등불과 반짝이는 조명을 걸었다. 그리고 나서 조상님을 위한 제사상을 정리했다. 작은 제사상을 하나 더 놓고 그 위에 희엔의 사진을 올렸다. 20살의 웃는 모습으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사진을 닦았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내 딸. 이번 떡국에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들렸다. 우르르 쾅. 그 속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저 방금 돌아왔어요. 우리의 일에 대해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마친 후 아마 여러분은 이 에피소드에서 저를 비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난의 말들,
여러분의 말들을 저는 전달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서 읽어라. 왜 이렇게 많이 말하냐? 너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 기억해. 저는 모든 대답을 모아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머니, 책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는 저런저런 얘기만 해. 잘 기억해. 저는 모든 대답을 모았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면 돼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댓글에 답이 있어요.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무의미한 말은 그만.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